안녕하세요. 제3절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세 번째 무형자산, 네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부터 출발해 볼까요?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좌자산 쪽에서 배웠었는데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단기 투자자산은 세 가지를 합한 것이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요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불렀죠. 그거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단기가 아니고 장기다.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이 아니고 장기 금융 상품. 요게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말고 장기 대여금 요게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장기 개념인 계정 과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잠깐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 샀을 때 기록하는 계정 과목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채무증권의 경우 만기가 될 때까지 보유하려고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주식의 경우 주주총회 가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의사권을 행사해서 그 경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런 계정 과목들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이 모두 투자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뒤에서 언급드렸던 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세 가지 계정 과목,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은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여기에서 소개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계정 과목 기억하실 때 좀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기억해 둘까요? 투자 부동산.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사는데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고 잠깐 보유하고 있다가, 잠깐이 아니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좀 노리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는 뒤에 배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어디? 여기서 배우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 요거를 쓴답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투자자산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계정 과목을 툭툭 이렇게 제시해 두고 요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판단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 범주에 속하는 것들. 자,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형자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에 용어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 잠깐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장기 금융 상품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요거는 이론적인 계정 과목인데 기업 내에서는 요 장기 금융 상품을 세부적으로 좀 쪼개 가지고 상세 계정 과목을 통해서 좀 관리하거든요. 그때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장기 금융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세부 계정 과목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장기성 예금, 두 번째는 특정 현금과 예금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있대요. 장기성 예금은 일반적인 장기 금융 상품을 말한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은 예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우리 제1절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했다든가 이런 이유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예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잠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1절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 또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나눠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에는 K랩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현금과 예금 요 계정 과목 이름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장기 금융 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그러면 그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그 외의 장기 금융 상품이다. 일반적인 장기 금융 상품이다.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 실기편 K랩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기편도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미리 요 두 가지 계정 과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유형자산으로 넘어갑시다. 유형자산이요, 제3절 비유동자산에서는 제일 분량도 많고 내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딱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의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의 범주로 속하려면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거라야 된답니다. 건물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 영업할 때 사용하려고, 우리가 사무실로 쓰려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기계장치가 있는데 우리 회사 영업할 때, 우리 회사 장사할 때 사용하려고, 기계 그 쓰려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에어컨이라는 비품이 있는데 그거 우리 회사 사무실에 여름에 더울 때 좀 돌려가면서 에어컨 그거 쓸 거다.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회기 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샀다. 그거 한 3년, 4년 쓰죠. 그렇게 오랫동안 1년 넘는 기간 동안 쓸 수 있어야지만 유형자산이랍니다. 만약에 1년 안으로 쓸 거다. 그냥 한 6개월 쓰고 말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단기의 비용,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고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된답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요거는 왜 정의해 놓았냐면요, 요 뒤에 등장하는 무형자산이라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의 및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건물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로? 조금 전에 요 앞에 투자자산에서 설명드렸죠.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가 해가지고 마진 남겨 먹는 회사다. 그런 회사를 부동산 매매업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부동산 매매업 회사가 만약에 건물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라고요? 주된 영업 활동을 위해서 판매를 전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그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계정 과목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재고자산 해당하는 건물 뭐 이런 의미로 재고자산 건물 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쓸 거라고 됐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진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요 설명이 동그라미 1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라는 그 제목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 부분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수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자산, 재고자산과 비교하는 개념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계기간 걸쳐 사용이라는 요 정의 및 특징은 어떤 개념하고 비교가 된다고요? 비용 계정 과목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있다라는 정의 및 특징은 무형자산이라는 개념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정의 및 특징 꼭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요.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있대요. 구축물 같은 경우는요. 토지, 건물은 아시죠? 그리고 구축물은 건물은 아니면서 땅에 붙어있는 철 구조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구축물로 계정 과목을 쓴답니다. 그리고 뭐 기계장치 알 것 같고요. 차량 운반구 차 있죠? 승용차도 차량 운반구고 트럭도 차량 운반구고 그렇습니다. 비품은 책걸상, 뭐 캐비넷,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품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건물을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짓는답니다. 그러면 완성되기 전까지 돈이 들어가겠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재고자산 할 때도요. 취득 원가에 대해서 다뤘죠. 그거하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쪽에서 취득 원가 부분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유형자산 쪽에서 취득 원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건을 사는 목적에 맞게까지 하기 위해서 짜잘하게 드는 돈이 많죠. 수수료, 운반비, 재세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해당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개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형 자산의 경우 취득 부대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딱딱 명시를 해두었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를 명시해 두었으니까 얼마나 시험 내기 좋습니까? 교수님들이.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서 그렇겠네. 취득 부대 비용이 맞겠네. 라는 이렇게 이해 위주로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면 충분하다. 다만 시험에 함정으로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닌 것들이 자주 등장하거든. 그 부분은 기출 포인트로 정리해뒀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유념해가지고 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해 위주로 접근하자.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런 것들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본답니다. 외부 운송비 알고 있죠? 그죠? 퀵비, 택배비를 우리 물건 사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그거 좀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설치비 아시겠죠? 우리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까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설치비를 따로 돈을 준다 그러면 그거 취득 원가로 보자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시운전도 해봐야 될 거다. 그죠? 비싼 기계장치면 그때 돈이 좀 든다면 그것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취득 부대 비용이래요. 취득과 관련한 중개인 수수료 우리가 건물 살 때 공인중개사 거쳐서 건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 줄 거 아닙니까? 그 아저씨한테 복덕방 아저씨한테 그죠? 그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취득세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 건물이나 땅 주인이 누굽니다 라고 그거 신고하는 거를 등기라고 하거든. 그 등기하면은 그 취득세를 내라고 한다고요. 그 취득세 내는 것도 해당되는 부동산을 우리 목적에 맞게까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드는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이니까 그거 자산 취득 원가로 보자입니다. 자, 요 취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게 맞는데 그와 비교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는 똑같은 세금이지만 이런 것들은요 취득세는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와 관련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라는 건 뭡니까?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 단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그냥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세금 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직 안 내봤죠.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고. 똑같은 세금 같은데 왜 이거는 자산이고 이거는 비용이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 자주 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비용,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랑 보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이거는 취득하고 나서 드는 비용입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뭐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거 불안해가지고 내는 게 보험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해당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보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하고 나서 드는 비용, 돈이니까 보관비용도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출 포인트로 나와 있고요.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전산 회계 2급 시험에서는 자주 직접적으로 출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부연 설명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중개인 수수료 한번 봅시다.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주는 수수료 말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있다. 그럼 뭘로 보라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건물 살 때라면 건물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건물을 직접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살려면 몇 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비싸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은 어디 사무실을 월세로 쓰고 싶답니다. 임차하려고 어디 사무실을 구한다. 그럴 때도 공인중개사 거쳐가지고 사무실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6장 수익과 비용절에서 다루는 수수료 비용, 그걸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즉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직접 사는 입장인지 아니면 월세로 사용할 사무실을 구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요게 회계다. 요게 이론적인 접근이고 요게 실무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접근이다. 시험 굉장히 나오기 좋겠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무할 거면 어쨌든 알아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계정 과목 및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들 봅시다. 건물을 2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중개인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외상으로 산 거는 지급 채무 계정 과목 써야 되겠죠. 자, 우리가 건물 사는 거, 유형자산 사는 거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1,000원 현금 준 거는 당연히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대면에는 미지급금 2만 원, 현금 1,000원 이렇게 기록하고 건물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된다고요? 2만 원 플러스 요거 중개인 수수료까지 합한 2만 1,000원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보면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시가 5만 원의 토지를 증여받고 취득세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우리가 5만 원짜리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만 원짜리 토지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 그죠? 그렇지만 돈 한 푼도 안 들었다고 취득원가를 0으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는 경우에는 뭐 시가 해당 부분만큼을 취득원가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당연히 토지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2,000원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것도 토지라는 계정 과목 처리된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00원 기록하고 차변에 토지 취득원가는 5만 원 플러스 2,000원, 5만 2천 원을 기록한다. 그리고 주주로부터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얼마 이익 받다고 봅니까? 5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5만 원만큼 우리가 이익을 받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기분 좋죠? 그거에 대해서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이름의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산 수증 이익 계정 과목은요. 제6장 수익과 비용에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때 보기라고 일단은 구경만 한번 해놓읍시다. 아, 공짜로 받아서 기분 좋을 때는 자산 수증 이익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구나. 5만 원.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보면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자가 건설 부분이네요. 우리가 건물 짓는 거 어떤 계정 과목 떠오릅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란 계정 과목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봅시다. 1월 11일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공사 착수금 3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 우리가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자, 아직 건물 완성되기 전이니까 어떤 계정 과목 쓰자고요?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 놓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3만 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다. 자, 그리고 9월 30일 날 사무실 건물 시축 공사를 완료하고 잔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제 공사 끝났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건물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잔금 5만 원 줬다고요? 대변에 5만 원 준다. 그러면 토탈 건물 짓는 데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든 돈이 애당초 건물 짓는 과정에서 3만 원 요거 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되고 나서 잔금으로 5만 원 들었으니까 토탈 8만 원 들었죠. 당연히 차변에 건물 취득원가는 8만 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중간 단계에서 잠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잠깐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봅시다.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자산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자,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외우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쭉 하고 중요한 포인트 별표 딱 찍어 드릴게요. 설명 들어보십시오. 자, 유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나오는 취득 부대 비용 보았었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볼 거는 이겁니다. 취득하고 나서 드는 지출 이겁니다. 취득하고 나서 드는 지출은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일부 지출 중에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들어보십시오. 자,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드는 지출이 만약에 당초 성능을 그냥 유지시키기 위해서 뭔가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유리창 갈아 낀다 뭐 그런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답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이론적 근거에서 출발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처음 접봤을 땐 굉장히 생소할 수 있다고. 그러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거든. 조금 처음에 생소하더라도 계속 눈에 좀 익혀가면서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지출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비용적 지출하면 참 속 편하겠는데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고 나서 드는 지출이 만약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잠시 후 배울 건데 내용연수는 이겁니다. 예상되는 사용기간 이겁니다.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 10년 정도 쓸 걸로 예상되면 그 10년이 내용연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1억 원치 샀는데 그러면 차변에 건물 1억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딱 취득을 했고 취득일로부터 한 달쯤 있다가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그 지출 때문에 내용연수가 원래는 10년이었는데 내용연수가 15년 정도로 늘었다. 그러면 그 취득 이후에 든 지출 1,000만 원을 뭘로 기록하라고요? 비용이 아니고 해당되는 자산, 즉 건물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취득 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1억 원이었는데 한 달쯤 있다가 1,000만 원 추가로 건물 계정 과목이 더해졌으니까 자본적 지출 요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본적 지출 이후에는 그 합해진 금액 즉 1억 1,000만 원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요때 이름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른대. 그냥 자산적 지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지? 그렇게 안 부르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취득 이후의 지출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답니다. 내용연수를 늘리던가 또는 성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월등하게 향상시켜야 된답니다. 개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네요. 성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중요한 포인트 다 했습니다. 요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단어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이 있는데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처리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답니다. 내용연수 연장 또는 성능 개선. 그리고 취득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요게 경우가 더 많겠죠. 요 경우가 되려면 이름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려면 성능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의 지출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주로 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다 또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상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아래와 같은 지출이 있다 회계 처리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경우는 이겁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요. 자본적 지출의 예, 수익적 지출의 예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거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가 딱 돼 있다 보니까 시험 내기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헷갈릴 염려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요런 사례에 대해서는 간혹 이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요런 명시 없이 그냥 뚝하니 그냥 내용 자체가 제시되고 회계 처리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할 수 있도록 조금 눈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우면 답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읽으면서 아 이런 거는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개선하는 게 맞겠네.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히 기존 성능의 유지 개념이 맞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 위주로 접근해 주십시오. 그래야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딱딱 맞아떨어지긴 할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자본적 지출 부분은요. 즉 내용연수 연장 또는 성능 개선에 해당하는 지출은 이런 거가 있답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는 개조. 이 변경이 성능을 개선하는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돈이 많이 든다. 그죠? 엘리베이터. 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가야 되는 상태에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놨다. 얼마나 성능이 개선됩니까? 그죠? 사람들 만족도도 높고 만약에 그 건물이 우리 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을 때는 우리 건물 누가 새들어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면 이제 건물이 확 좋아졌으니까 서로 우리 건물 막 새들어 오려고 막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성능이 개선된 거 맞죠? 이런 것들. 냉난방 잘치. 요새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많죠? 천장에 에어컨 없다가 그런 걸 막 달았대. 얼마나 건물이 좋아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고요.
빌딩 등의 피난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도 해당된답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의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되어 당해 재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뭐 이런 것들. 말이 긴데 그대로 원문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자본적 지출 사례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 다음 기타 계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딱 명시해 놓았네. 그죠?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의 사례에 해당하고요. 자, 수익적 지출. 단순히 유리창 갈아 끼는 것처럼 기존 성능 유지 개념의 지출들 보자.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페인트칠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파손된 유리나 기와 대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오케이.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 대체.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삽입 등. 그 다음에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라고 돼 있네. 그죠? 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는 수익적 지출 항목들이랍니다. 읽어보시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마도 읽으면 굳이 외우지 않고서라도 요 키워드만 딱딱 쥐고 있다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수업 목적이니까 이제 말장난 문제 한번 대비해 봅시다. 똑같이 뭐 재해 등으로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죠? 재해를 입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고 하나는 수익적 지출이네. 물론 문장을 읽어보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만 어쨌든 거의 유사한 단도로 시작되는 내용이 두 개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하는 거 조금 신경 써두시면 말장난 문제 혹시 나왔을 때 대비하기에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정리해 둡시다. 됐고요. 자,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요. 이제 중요한 시험에서의 기출 포인트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잘 아시겠죠? 요 지금 개념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논리를 진행해 볼게요. 자, 회계 처리 봅시다. 먼저 자본적 지출 사례입니다. 사무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 대금 1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엘리베이터! 일반적으로 이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딱 명시해야 되는데 요거는 명시 안 됐다, 그죠? 명시 안 될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례 그거에서 아마 출제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겁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뭐였습니까? 자본적 지출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에 현금 15,000원 돈 나갔으니까 그지? 그리고 상대 계정 차변을 뭘로? 비용 말고 자산 계정 건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익적 지출 사례입니다. 사무실 건물의 외벽이 낡아 페인트 공사를 실시하고 도색 비용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페인트 칠 수익적 지출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0원, 차변에 해당되는 비용 계정 과목. 페인트 칠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차를 고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제6장에서 배울 겁니다. 너무 비용 계정 과목 낯설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룰 거니까. 자, 차를 고친다 그럴 때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쓴답니다. 한번 들어두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출 포인트. 자, 이렇습니다. 자본적 지출인 거를 우리 회사가 모르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이때의 재무제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되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 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고요.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 치면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요 해당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됐죠? 자, 자본적 지출이란 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이후에 지출이 되었다. 돈이 나갔다 이거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나갔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회계의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금 나간 거는 그냥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는 차변이라고. 차변을 채워야 되는데 차변 항목으로서 증가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자산이 내 자리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비용의 발생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맞죠? 뭔가가 증가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 아니면 비용 증가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자, 사실은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 걸 우리가 깜빡 아차차 판단 실수를 해가지고 비용의 증가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 재무제표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제표 영향은 자, 우리 수정 후 시산표 있잖아. 수정 후 시산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돼야지만 정확한 수정 후 시산표일 것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 꼴인데 원래 이게 정답인데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비용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원래는 이게 정답일 건데 모르고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이게 이렇게 기록됐다 이겁니다. 자산이 좀 작아져 버리고 비용이 증가하고 이렇게 그죠? 요렇게 표시된 부분만큼이 왜곡이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요렇게 돼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요렇게 지금 시산표가 작성된 상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지금 과소 계상되고요.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상태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너무나 쉽다. 말 된다. 그리고 자, 수익은 영향이 있다 없다? 전혀 영향 없습니다. 수익 영향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엄청 커져 버렸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지 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요거 검증해야 될 겁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어디로 반영됩니까? 수익과 비용의 차이, 요게 당기 순이익이죠. 요거는 고스란히 뭘로? 자본으로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자본으로. 맞죠? 그래서 결국은 당기 순이익이 작아져 버리면 자본도 작아지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검증해 봅시다. 시산표로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지만 재무상태표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시산표니까 여기 있는 자본은 마감하기 전의 기초 자본이다. 그죠? 자, 마감 후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봅시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을 때요. 항상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된다. 그죠? 자, 자산이 지금 작아져 버렸다. 그죠? 자산이 요게 정답인데 요렇게 지금 작아져 버렸대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채가 작아지든가 자본이 작아져야 되는데 부채는 여기서 등장 안 했잖아. 부채는 전혀 변동 없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맞죠?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검증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산표, 재무상태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산이든 비용이든 내 자리가 왼쪽이고 증가하면 왼쪽이 기록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시산표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해 봤지만 따로 이제부터 확인할 필요도 없어. 거래 판례소의 기록 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왼쪽 오른쪽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한 상황이라면 자산은 당연히 작아지고 지금 비용은 과도하게 좀 커진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일단 딱 분석해서 출발한다고. 여기서 출발해서요. 당기 순이익을 파악합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똑같은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이제 단순화한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려고 다시 한 소리 또 하는 겁니다. 자, 수익은 변동 아무런 언급 없었고 비용이 지금 커졌다는 말만 있었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1단계는 자산 비용, 요 해당되는 그 붕괴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어떤 요소들이 지금 과대 또는 과소됐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1단계. 2단계는 단기 순이익의 영향을 파악한다. 3단계는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자본으로 가죠. 자본의 영향을 파악한다 이겁니다. 자본 당연히 작아지는 거다. 그리고 최종 4단계는요.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요 자본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보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아까 했던 그림 또 하는 겁니다. 자산이 지금 작아진 상태니까 부채는 변동 없으니까 당연히 자본이 작아진 게 맞다. 아, 요거 분석이 맞구나라는 것까지 검증했다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계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검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다, 그죠? 그렇지만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고 우리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 상황은 뭐 정반대 로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를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지금 엄청 작아져 버린 거고요. 자산은 쓸데없이 지금 커져 버린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익 변동 없이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커졌고, 단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가니까 자본이 커진 거고. 마지막 검증. 자, 자산이 지금 커져 버렸어. 엄청 커져 버렸다고. 그러면 부채 변동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자본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검증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조금 흥분했네. 그죠?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자주 나와서 조금 그랬네요. 자, 별표 꼭 쳐주시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자. 자. 기출 확인 문제 하나 볼게요. 매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엘리베이터면 자본적 지출이다 그죠? 자산 계정 과목 즉 건물 이렇게 차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아이고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럼 영향이 어떻습니까? 영향이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자산은 엄청 지금 작아져 버렸고 비용은 쓸데없이 지금 엄청 커져 버렸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고 등장 안 했으니까 비용이 커져 버렸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작아진다. 단기 순이익 영향은 자본으로 가고요.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검증. 자,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에 영향 없고 그러면 당연히 자본 작아져야 되고 검증 맞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요거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비용이 과소 아니죠. 과대. 부채는 등장 안 했고요. 자산의 과소 개성 요게 맞네요. 정답은 3번. 순이익의 과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이후 내용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